솔루션링크의 이지연 수석 컨설턴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자동차 개발에도 에자일이 요구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총 3가지의 세부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에자일의 핵심이 무엇이고 왜 화두가 되고 있느냐이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 OEM 그리고 주요 티어 1 서플라이어들은 에자일을 어떻게 고민하고 있을까가 두 번째 주제고요.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는 에이스파이스를 하면서 에자일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이렇게 3가지 주제에 대해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션에서는 에자일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나 원칙, 프랙티스에 대한 설명은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의 내용은 에이스파이스 관점에서 에자일을 바라보는 내용이다라고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아마 업무하시면서 에자일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세미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주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에자일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네. 제가 이제 이번 세미나를 준비를 하면서 정말 우연히, 짠 게 아니고 정말 우연하게 저랑 친한 고객사의 한 과장님이 저한테 이런 문자를 개인적으로 보내셨어요. 요즘 사람들이 에자일리티라는 말을 쓰던데 유식한 것처럼, 근데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 거죠. 그러고 저에게 하신 말씀이 기민하게 하는 거냐, 대충대충 후다닥 하는 거냐, 적당히 하는 거냐, 아니면 알맹이만 뭔가 추려서 뽑아내서 하는 거냐 라고 혼자 계속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의 결론은 근데 그게 말이 쉽지 그게 되나요? 라고 이제 이 얘기는 이제 끝났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것과 비슷하게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자일이라는 말의 뜻 자체가 기민, 빠르다 이렇기 때문에 무언가 우리도 빠르게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이미 에자일을 적용하고 있는 자동차 업계가 아닌 쿠팡이나 게임 업계나 은행 쪽에서 에자일 접근하는 방법을 보면 무언가 실리적이고 굉장히 유연하고 가볍게 보여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는 방법을 보면은 다 같은 방법도 아니고 약간씩 편차가 있어서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도대체 에자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에자일을 적용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가 헷갈리고 막연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에자일을 한다라고 치면 무언가 우리도 덜어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그게 될 것이냐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이거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자동차 업계에는 이미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이 꽤나 많은데 과연 무언가 덜어내는 게 가능하냐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의 서두에는 첫 번째 에자일의 그런 핵심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 그리고 자동차에서는 그런데 진짜 나는 에자일이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이 어려운 게 진짜 타당한 거냐, 진짜 어려운 게 맞느냐,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로 유럽에 있는 OEM과 티어 1들은 왜 에자일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그들은 하고 있느냐라는 이 3가지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에자일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이전에 사실은 이 그림의 오른편에 있는 프랙티스와 프레임워크들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페어 프로그래밍이나 TDD나 데일리 스탠더드 미팅 같은 것들은 프랙티스의 대표적인 예고요. 그리고 프레임워크의 대표적인 예는 스크럼, 칸반, XP 이러한 것들이 프레임워크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먼저 만들어졌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보다 보니 꽤나 유사한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과거의 구루라고 부르셨던 스승 같은 분들이 우리들끼리 방향성을 좀 맞춰봅시다 라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어떠한 프랙티스를 쓰거나 어떠한 프레임워크를 쓰더라도 핵심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지켜야 할 12가지의 원칙과 4가지의 가치, 이렇게 에자일의 개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프랙티스와 프레임워크들을 계속해서 진화를 해나가고 있죠. 이렇게 에자일은 바텀업으로 해서 정의가 되었는데, 이걸 반대로 탑다운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에자일이라는 것은 가치에 의해서 정의가 되고 원칙에 의해 실행이 되면서 다양한 실행 방법인 프랙티스를 통해 표현되는 사고방식, 즉 마인드셋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에자일이 막연하게 느껴지는 그 이유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추상적이고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자일을 적용하는 사람들은 그 회사의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프랙티스를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어떤 정형화된 일반적 보편적인 방법이 없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막연하고 어렵다라고 느껴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자일은 사고방식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사고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좌측에 있는 고정형 사고방식이고요. 오른쪽은 성장형 사고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이 문장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 고정형 사고방식이란 나의 지성, 성격, 특성은 굉장히 본질적인 것이며 정적인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가능성, 잠재력은 태어날 때 이미 결정되어 있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사람은 변하지 않아, 델롬은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고정형 사고방식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반면 성장형 사고방식의 경우에는 나의 지성, 성격, 특성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믿고 내 잠재력은 아직 다 나 스스로에게도 알려지지 않았고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란 무한한 존재이고 후천적으로 변화하고 성장 가능하다라고 믿는 사고방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형 사고방식인 경우에는 확실한 것을 추구해요. 결정지어지는 것들을 추구하죠. 그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높은 잠재적인 것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고정형 사고방식에서는 실패라는 그 자체는 사실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연스럽게 변화와 도전은 최대한 피하고 안정적인 것을 추구한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성장형 사고방식의 경우에는 학습이라는 그 자체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실패라는 것은 새로운 기회다라고 여기는 거죠. 왜냐하면 성장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불확실성에 직면하면서 계속 도전을 하고 개선을 추구하고 실패를 통해 성장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이 두 가지 사고방식 중에 에자일에서 추구하는 사고방식은 바로 성장형 사고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에자일적인 사고방식이다라고 하면 불확실성과 모호함을 마주했을 때 피드백을 통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학습하고 발전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해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적응해 나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에자일적인 사고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다음과 같은 틀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종의 가설을 하고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이럴 것 같다. 한번 이렇게 해보자. 첫 번째 계획이 실행이 되는 거죠. 첫 번째 단계고요. 그러면 그 결과를 나의 예상한 것과 어느 정도의 편차가 있는지 결과를 감지를 하고요. 결과를 감지한 것에 따라서 나는 또 반응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 계획을 수립하고 다시 피드백이 돌아가는 순환형 구조가 성장형 사고방식을 표현하는 하나의 프레임이 됩니다. 이러한 프레임은 에자일 프레임워크의 가장 대표적인 스크럼의 사고방식과도 일맥상통하는데요. 스크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핵심 가치는 첫 번째, 투명성, 트랜스퍼런시라고 하고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한데 단어가 생소한 만큼 실제로 우리가 적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한 감지, 인스펙션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적응이라는 어댑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럼에서 추구하는 이러한 에자일에서 추구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 가치를 설명을 드리자면 보다 투명하게 현 상황, 프로젝트 아니면 우리 팀, 우리 설계서의 현 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고 현 상황의 문제와 위험을 가급적 빠르게 감지를 하며 그것에 따라 적응을 해가면서 다시 피드백 루프가 돌아가는 것이 에자일에서 추구하는 사고방식의 핵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보셨을 페어 프로그래밍, TDD, 데일리 스탠더드 미팅, kanban 보드 이러한 것들이 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랙티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에자일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고 이번 주제에서는 지금부터는 왜 자동차에서도 에자일이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그리고 특히나 더 어렵다라고 우리가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의 자동차 산업을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제 의견에는 구조적이며 체계적이고 보수적이고 견고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라는 산업 자체는 품질과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도메인이에요. 그리고 OEM이 직접 시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특성은 자동차 산업의 이러한 성격은 자동차 산업의 특성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자동차는 태생적으로 처음에는 산업용 기기였고 동력장치를 이용한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자동차 필수 기술군별로 안정적인 요구사항,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요구사항이 베스트 솔루션으로 존재하고 있었고 비교적 단순한 문제였죠. 그러다가 최근에는 개인용 기기화되면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듯이 안전, 편리 기능이 증가를 했고 점차 복잡도가 증가하면서 우리는 품질 활동이나 품질 관리를 통해서 의도치 않은 문제점들을 예방하는 것들이 필요로 해졌었죠. 그에 따라서 에이스파이스, ISO 유류비와 같은 것들이 정의가 되었고 이런 것들을 하면 보다 더 좋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좋은 솔루션들이 나온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모빌리티와 산업 다변화가 되면서 자동차는 개인용 기기를 넘어서 다른 여러 산업 도메인들과 협력적 융합 기기로 변해가고 있죠. 이미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같은 것들에 따라서 역동적인 환경에 지금 처해져 있고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는 분야가 자동차 개발과 점점 이미 관련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지의 영역이 넓고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좋아요 라는 솔루션이 아니라 우리 상황에서는 어떤 것이 맞을까라는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총괄적 솔루션을 찾기 위한 여러 실험적인 접근들이 필요로 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산업의 특성이 변하다 보니 기존에는 OEM이 자동시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었는데 OEM 이외에 다양한 시장 리더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존에는 자동차를 만들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들이 자동차를 만들고 출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자동차의 기능은 이러하다라는 본질적인 어떤 특징과 편의 기능들이 있는데 그 우리가 상상했던 범주를 넘어서서 융합이 되면서 다른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능들이 점점 애드온이 되어가고 있죠. 이렇게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기존에는 OEM이 시장을 중심에서 이끌어가고 고객들이 주변에서 내돌았던 반면 현재는,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더 고객과 시장이 중심에서 있고 OEM은 이 시장 변화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변화에 발맞춰 나가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OEM이 요구사항에 대한 전체적인 결정권을 갖는다라기보다 고객과 시장 상황에 따라 개발하는 중간에 계속해서 요구사항을 바꿔야 하고 시장의 트렌드에 맞춰가야 하는 필요가 생겼고, 그리고 출시 기일도 기존보다는 더 당겨야 하는 도전 과제가 생겼고, 그리고 완성차의 품질은 기존에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놓아서는 안 될 부분이 되었죠.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계는 기존에 항상 해오던 이러한 방식으로는 더 이상 새로운 시대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라는 과제에 직면했고, 그래서 애자일이라는 것을 이미 한 10여 년 전부터 고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라는 산업은 그 산업 자체의 특수성이 있어요. 이 특수성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감적으로 느끼기에 우리가 진짜 애자일을 적용해서 에이스파이스나 ISO 유류비류나 이런 걸 할 수 있어? 라는 반문이 드는 거죠. 첫 번째는 전 이제 4가지를 뽑았는데, 첫 번째는 기계 중심적인 문화가 있어서 우리는 무조건 짧게 개발을 할 수는 없고 물리적으로 어떤 긴 라이프 사이클이 필요로 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한 회사가 독립적으로 모든 것을 개발할 수는 당연히 없고 OEM과 여러 협력업체가 굉장히 복잡한 서플라이 체인을 구성하면서 여러 국가, 여러 지역, 여러 회사에서 같이 개발을 하고, 고객이라고 칭하는 회사가 정말 순수하게 고객의 행위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같이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각 기술 요소별로 반드시 달성해야만 출시가 가능한 여러 품질 규격과 법규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전부터 해오던 전통적인 프로젝트 계획과 계약의 방식들이 있고, 이미 자동차 산업에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프로세스 성숙도 모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꽤 엄격하고 체계적인 프로세스에 따라서 업무가 수행되기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변화라는 그 자체는 사실 누가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자동차라는 산업은 이러한 산업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변화에 더 더딘 조직이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BMW, 볼보, 콘티, 보시, 테슬라 등은 이미 10년 전부터 애자일 적용을 계속해서 시도를 해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조사를 해보니 2005년도부터 자동차 업계에서는 애자일을 고민하고 있는 움직임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2005년 무렵부터 14년까지는 각 회사가 자생적으로 자기에 맞는 방법들을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고 2014년 이후부터는 지금 제가 여기 나열한 것처럼 공식적인 정기적인 컨퍼런스들, 이벤트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앞선 세미나의 앞에 세션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VDA는 에이스파이스에 대한 블루 골드 북이라고 해서 심사 시 고려해야 되는 가이드라인이 배포가 되었는데 이 가이드라인에 공식적으로 애자일을 적용한 회사라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심사를 해야 한다라는 것들이 공식적으로 언급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18년에는 VDA는 애자일 콜래보레이션이라는 워킹그룹을 신설을 했는데 이 워킹그룹에서는 자동차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고객과 여러 협력업체가 같이 애자일을 적용할 때 어떻게 협업을 하면 되는가에 대한 청사진을 찾기 위한 워킹그룹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2020년도에 1차 배포 예정이라고 발표가 되었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들어보시면 자동차에서도 우리가 이미 과제를 진행하면서 OEM에게 애자일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애자일에 대한 움직임은 점점 커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컨설팅 회사에 종사하면서 제가 애자일에 대해서 고객 측면에서 들은 것은 여러분들의 고객이죠. 고객들에게 들은 것은 2013년도 무렵부터 OEM의 SOP나 RFP의 리퀘어먼트로 애자일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도 계속 등장을 하고 있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권고 수준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15년 독일의 유명한 컨설팅 회사인 쿠글러막에서 주요 OEM과 티어1 대상으로 애자일에 대한 인터뷰와 온라인 설문을 했고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간략하게 공유를 드리자면 2014년에 1차 조사를 했고 2015년에 2차 조사를 했어요. 14년 대비 15년을 보면은 여기 주홍 살색깔로 되어 있는 게 스테빌라이제이션이고요. 안정화능이고 수치상으로 보면은 14년 대비 15년에는 조금 더 적용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보이고 어떠한 툴들을 적용하느냐, 프레임들을 적용하느냐라는 조사에서는 볼 수 있는 게 칸반과 스크럼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최근 경향은 커스텀 스타일로 이런 것들을 구애받지 않고 그 프로젝트, 그 회사에 맞는 커스텀 스타일로 적용하고 있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파이스의 엔지니어링 전체 영역 중 어떤 영역을 애자일 프랙티스를 적용하는 데 고려하고 있느냐라는 설문에는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애자일 프랙티스를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VDA 워킹그룹에 대한 발표 자료를 조금 더 공유를 드리자면 2018년에 애자일 콜래보레이션이라는 워킹그룹이 발표가 되었고 밑에 보시면 참석자 어느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BMW, 보시, 콘티, 폭스바겐도 들어와 있고요. 제네프도 들어와 있고 쟁쟁한 OEM과 서플라이어들이 참여하고 있죠. 이걸 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애자일이라는 것은 자동차 도메인에 이미 전반적으로 수용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지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워킹그룹에서는 자동차의 특성, 협력 개발 체계가 있다는 특성을 고려해서 OEM과 협력업체가, 기술 협력업체가 어떻게 협업하면 되는지에 대한 청사진을 잡는 것이 그 목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작년 가을이죠. 독일에서 진행되었던 애자일인 오토모티브라는 컨퍼런스에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거의 유럽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참여를 했고 그 자리에서 공개투표, 즉석 공개투표가 진행이 됐었어요. 그 투표에서는 여러분들의 회사는 어떤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가장 많은 수를 보면 none이라고 되어 있고 이건 뭐냐면 프레임워크라는 큰 틀을 우리는 고려하지 않고 우리 프로젝트에 맞는 프랙티스들을 선택해서 체리피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선택해서 변형해서 적용하고 있다가 가장 많았고
어떠한 스케일드 프레임워크를 고려하는 회사들 중에 가장 많은 프레임워크는 세이프라는 프레임워크를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이프가 무엇인지는 제가 준비한 세션 후반부에 간단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할 예정이고요. 세이프를 제가 일단 알고 있는 바로는 세이프를 고려하고 있는 OEM, 대표적인 OEM은 볼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볼보는 2017년부터 세이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고민이 있었고 2018년부터는 조직적으로 세이프 프레임워크를 적용해 오고 있고 그리고 르노는 2018년 말부터 세이프를 적용해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자동차 산업의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자동차 산업의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10여 년 전부터 많은 회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에자일을 적용해오고 있고 요 근래 들어서 우리에게도 빈번하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한 개 OEM 그리고 한 개 서플라이어 총 2개의 자동차 개발 적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BMW의 케이스이고요. 2018년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BMW는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과 제품 중심으로 에자일을 고려하기 위해서 자율주행 시스템의 일부 기능에 대해서만 에자일을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직에 대한 레이아웃인데요. 전체 제품을 관장하는 프로덕트 오너 PO라고 부릅니다. 프로덕트 오너가 있고 도메인별로 영역별 에어리아 PO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품 책임자라고 불리우는 PO는 파트너에 대한 관리, 이해관계자를 관리하고요. 그리고 제품에 대한 관리, 요구사항에 대한 전체 우선순위 관리를 하는 책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도메인들은 피처 팀 혹은 컴포넌트 팀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에자일 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메인 안에서는 한 명의 스크럼 마스터가 1개 또는 2개의 피처 팀을 관리하고 이 팀이 스프린트의 목표를 달성하고 에자일을 잘 적용하기 위한 코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팀에 모여있는 구성원들은 자신의 관심사와 역량 분류에 따라서 관련된 커뮤니티에 참석을 하는데 이 커뮤니티 중 하나가 전체 프로젝트의 시스템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아키텍처를 논의하기 위한 리더 간 모임인 아키텍트 커뮤니티도 존재를 하고 이 커뮤니티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은 모든 피처팀이 따르게 된다라고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팀원들의 기술적인 역량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역량 관리에 대한 책임은 이 구조로만 보면 스크럼 마스터 혹은 프로덕트 오너일 것 같은데 이들이 아니라 실제 조직 하이라키 상의 라인 매니저가 이들의 기술 역량을 관리하는 책임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자일에서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빠른 주기로 고객 레벨에서 동작 가능한 제품을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MVP라고 표현을 하고요. 미니멀 바이어블 프로덕트여서 실행 가능한 최소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MVP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상인데 자동차 입장에서 그리고 자율주행의 에자일을 고민하고 있는 BMW 입장에서는 하드웨어도 병렬로 개발이 되고 있고 스크래치 단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모든 릴리즈마다 고객 레벨에서 동작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을 해서 릴리즈하고 피드백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죠. 이런 고객 레벨에서 동작 가능한 수준으로 릴리즈하고 피드백하는 건 어렵다라는 거고 그래서 BMW가 찾은 솔루션은 MVP가 동작하는 구현 환경을 등급을 나눈 겁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1, 2, 3 단계별로 어느 환경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준을 정의하고 세 번째 정도의 MVP가 릴리즈가 됐을 때는 실제 고객 환경 하에서 기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MVP를 정의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콘티넨탈의 사례인데 콘티넨탈의 경우에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14년 무렵부터 이미 여러 컨퍼런스에서 우리는 에자일을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굉장히 많이 해오고 있어요. 그 중에 이것도 2018년에 발표된 자료인데 현재는 콘티의 경우에는 고객과 협력을 하면서 어떻게 에자일을 적용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협력의 분류를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링크만 하는 것, 두 번째는 온라인에서 일관되게 맞추는 것, 그리고 같이 돌아가는 컴바인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고객과 어떻게 협력하면서 애자일을 추구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내용들은 견적하는 단계에서부터 고객과 같이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콘티넨탈 내부적으로는 주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커스터마이즈된 스크럼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스프린트 플래닝하는 단계에서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레가시 소프트웨어가 있고, 레가시 소프트웨어 중에서는 문서가 부족한 컴포넌트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레가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동작을 파악하기 위한 캐릭터리제이션 테스트를 수행을 하고, 레가시 소프트웨어에 대한 리피토링을 수행을 하며 이것들을 실제 배포 가능한 품질 수준이 되도록 여러 개의 스프린트를 돌리면서 품질을 향상시켜 나간다라고 합니다. 작년 애자일 오토모티브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보니 꽤 많은 애자일을 이미 적용하고 적용을 고민하고 있는 많은 OEM과 서플라이어들이 모여 있었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가장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오해를 마주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 내용이 아마 여러분들이 조직에서 애자일을 적용할 때 마주하게 될 대표적인 오해가 아닐까 싶어서 이번 세미나에서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어떤 기능 또는 알고리즘이 필요하고, 당신들은 애자일을 적용하고 있으니 빨리 개발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 내일 당장 릴리즈를 해달라, 이런 요구를 실제로 많이 받는다라고 해요. 그런데 어질리티라는 말의 뜻은 우리말로 그냥 빠르게 라고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말이 rapidity, quickly와는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 어떤 것이 다른지는 뒤에 있는 오해들을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관리자 입장에서는 우리는 애자일스러워야 하니까 X라는 프로젝트의 이슈를 진화시키기 위해서 당신은 이 프로젝트 참여해서 5일간 지원을 해서 빨리 릴리즈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라고 지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그런데 애자일에서는 팀을 구성을 할 때 팀이 일정한 속도로 개발하고 퍼포먼스를 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변동적인 팀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팀을 운영하라고 하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사람을 투입하는 것보다 팀의 작업 범위나 환경, 장애들을 조정을 해주면서 팀 내의 투명성과 신뢰를 계속해서 향상시킬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라는 것을 추구를 합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우리는 완벽한 기술 솔루션을 찾았고 내용도 명확하게 이해했으니 더 이상 힘든 문서와 테스트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개발자도 꽤나 많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애자일을 적용한다고 해서 설계나 검증, 문서화를 생략해도 된다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애자일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품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고객에게 가치가 있는 제품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전달하는 제품의 품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상이 있냐면 빌트인 퀄리티라고 해서 품질, 퀄리티라는 것을 마지막 단계 테스트만 확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개발하는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 빌트인 되어서 내장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추구하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랙티스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기술적인 부채를 제거하라라는 건데, 테크니컬 뎁은 기술적인 부채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낮은 품질의 아키텍처를 유지를 한다거나 빠르게 결정을 하기 위해서 부족하고 부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섣부른 판단을 내린다거나, 아니면 코드에 여러 가지 동작하는 데 문제는 없는데 작은 오류들이 숨어 있어요. 개선하면 좋은 오류들이 숨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계속 보류해서 이러한 것들이 커다란 빚이 돼서 개발 후반부에 크게 수정해야 되는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기술적인 부채를 관리해라 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잔여 문제가 많이 쌓여 있다면 새로운 기능을 구현할 게 아니라 기능 구현을 멈추고 문제 해결 먼저 하고 기능 구현을 청소하고 기능 구현을 들어가라 라는 것들을 추구하고, 지속적으로 설계와 코드에 나쁜 냄새가 나는 것들은 계속해서 청소하는 작업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작년 컨퍼런스에서 살펴보니 그들은 이러이러한 전반적인 고민사항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 개발에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과 같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제품은 결국엔 역동적인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애자일을 고려하고 적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불확실성이 낮은, 우리는 이미 솔루션을 알고 있는 기존의 제품
제품이나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보다는 보다 빠른 제품 출시를 해서 경쟁력을 갖기 위함, 그리고 품질을 빌트인하고 기술적 부채를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기 위해서 에자일을 고민하고 적용하고 있다라고 알아봐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0년 넘게 주로 소프트웨어 중심, 선행 개발 중심, 내부 과제 중심으로 에자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쳤을 때 아직까지 진짜 에자일을 적용해야 되나? 우리 이미 해야 될 게 굉장히 많고 부족한 게 많은데 에자일을 적용해야 되나? 고민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자면 에이스파이스가 언제 만들어졌나요? 에이스파이스는 2005년에 처음 정의가 됐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공식적으로 국내 협력업체에게 요구가 됐나요? 라는 걸 돌이켜보면 제 경험상으로는 2011년 무렵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에이스파이스를 요구하는 OEM들이 늘어나고 있고 요구하는 강도도 높아지고 넓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 협력업체들은 에이스파이스를 적용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죠. 그러면 질문을 다시 돌려서 자동차 업계에서 에자일이 언제부터 고민되기 시작했나요? 라는 걸 돌이켜보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2005년부터 그들은 이미 고민하기 시작했고 14년부터는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013년 무렵부터는 국내 협력업체에도 살살 요구하기 시작했고 지금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이전보다는 좀 더 작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미 지나온 길을 돌이켜보면 머지않아서 에이스파이스와 ISO 111처럼 에자일, 어질리티를 고려해야 한다라는 게 굉장히 강하게 요구될 날이 머지않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제 우리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는 에이스파이스도 해야 하는데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에자일이라는 말도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에이스파이스를 하면서 어떻게 어질리티, 에자일을 적용할 것이냐라는 걸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 에자일 프랙티스를 하면서 에이스파이스 인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은 에이스파이스에 정의되어 있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통해서 에이스파이스는 이 모델의 사용자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에이스파이스는 위에 있는 어세스먼트 모델에 해당이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에이스파이스에 정의된 이 왓을 기반으로 해서 각자의 프로젝트나 조직의 상황에 맞게 어떻게 할지 방법을 정의하고 그것을 실행하면서 이 방법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라라는 것을 추구하죠. 그렇다면 에이스파이스는 모델인 왓에 해당을 하고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에자일 프랙티스는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how, 그 방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에이스파이스 프랙티스를 적용하는데 에자일 프랙티스를 활용하는 것은 안 될 것은 당연히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이스파이스의 각 BP들을 수행할 때 내가 과연 활용할 수 있는 에자일 프랙티스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더 해야 할까라는 궁금함이 생기실 수 있는데 저 역시 이 내용이 궁금해서 그 내용을 분석을 해봤고 이번 세션에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분석은 총 3가지 관점으로 나누었는데요. 녹색은 다수 활용이 가능하다. 그 활용 가능한 프랙티스가 다수 존재하며 다만 완벽한 충족은 어려워서 특정 측면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함이 녹색이고요. 노란색은 일부 활용 가능하다. 활용 가능한 프랙티스가 존재하나 전반적 다수 측면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함이라고 판단된 영역이고요. 붉은색 같은 경우에는 활용 가능한 에자일 프랙티스가 소수 존재하거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기준을 설명드린 내용을 들으시면 이미 짐작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에자일 프랙티스만으로 온전하게 커버 가능한 에이스파이스 프로세스 영역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시스템 영역과 협력업체 관리 그리고 품질 관리 영역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있는 프랙티스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는 프랙티스가 존재하나 체계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품질 보증 영역에 대해서는 에이스파이스에서는 품질을 프로세스적인 품질과 프로덕트적인 품질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는데 에자일 프랙티스는 전반적으로 프로덕트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에 집중을 해요. 그리고 프로세스 품질에 대한 프랙티스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미흡하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판단을 했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관리와 문제 해결 관리, 변경 요청 관리의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는 프랙티스가 다수 존재하고 이런 것들을 에이스파이스 요건에 맞게 적용하기 위한 보완적인 장치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에이스파이스 위드 어질리티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적용을 고려해야 되는 프랙티스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는 결론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에자일은 불확실성과 변화에,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뀐 것들은 우리는 올바르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고 사이드 이펙을 빠르게 확인해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려해야 하는 프랙티스는 지속적인 통합과 테스트 자동화예요. 이러한 것들이 사실 개발 공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 다음 검증해서 찾아낸 결함들을 올바르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분석과 문서화에 대해서도 중요한데 아쉽게도 에자일 프랙티스는 분석과 문서화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있는 프랙티스는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우리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건지 고민을 해봐야 하고 여기 있는 전체 영역 중에서 마지막인 상세 설계에 대해서는 다음 세션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솔루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코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리피토리와 테스트 주도 개발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전체를 감싸는 관리 지원 영역에 대해서는 제대로 감지하고 반응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과 관련된 에자일 프랙티스는 시작 기준에 관련된 DOR, Definition of Ready고요. 종료 기준에 관련된 Definition of Done, DOD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상태별 처리 허용 개수를 관리하는 WIP이라고 부릅니다. Work in Progress. 그리고 스프린트에 대한 리뷰, 회고인 레트로스펙티브가 첫 번째 단기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프랙티스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바라보자면 에자일 프랙티스를 적용하는 것을 넘어서 어질리티를 확보해야 되는데 어질리티를 확보한다는 의미는 전체 개발 덩어리를 MVP로 실제로 잘 나누어서 점진적으로 개발하고 검증하고 배포하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미예요. 이것을 위해서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역량이 확보되어야 하고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리드를 실제 우리는 양성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적인 차원, 관리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어느 회사에 있고 어느 부서에 있고 어느 지역에 있고 에자일을 적용하고 적용하지 않든 간에 전체적으로 같은 공통의 리듬 케이던스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협업의 전략을 잡아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는 조직적인 레벨로 프레임워크 기반의 스케일업, 확장시켜 나가는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슬라이드가 프랙티스를 분석한 최종적인 결론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지금부터는 각 영역들별로 BP들과 관련된 에자일 프랙티스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인사이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관리의 경우에는 우리가 전체 프로젝트 팀에 에자일을 적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첫 번째는 그들이 우리보다 앞서서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에자일 프랙티스를 고민을 시작하게 될 텐데 그럴 경우에는 에자일 팀도 있고 넌 에자일 팀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은 상관은 없는데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전체가 한 팀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동의 케이던스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이터레이션이나 페이즈, 액티비티 등 목표를 명확하게 해야 될 항목들이 있는데 항목들에 대해서는 에자일 프랙티스인 DOR과 DOD를 활용해서 명확화시킬 수가 있고 이것은 실제로 에이스파이스 레벨 2를 달성하는 데에도 많은 지원이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에이스파이스를 적용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중 하나가 공수 산정이에요. 에자일 프랙티스를 고려한다면 공수 산정의 방법을 시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적용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상위 수준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우리는 아직 전체 그림을 모른다는 거죠.
그때는 에자일 프랙티스에서 얘기되고 있는 플래닝 포커 기반으로 피보나치 수열로 가늠해서 전체적인 산정을 할 수가 있고, 이터레이션별 또는 스프린트별로 단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전에 3개 정도 이터레이션 실적을 기반으로 우리가 항상 해오던 방식의 산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에자일에서는 어제의 날씨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제를 알면 오늘을 예측하기가 좀 더 쉽다라는 거죠. 정교성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지라나 레드마인 이런 툴들을 통해서 이슈와 위험들을 관리하실 텐데, 그런 이슈 위험 관리에 대시보드나 칸반보드 등을 구성하실 때에는 에자일에서 나오는 상태별 허용 개수인 윗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퍼포먼스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의 경우에는 신규 요구사항을 분석할 때 스파이크라는 프랙티스를 활용할 수 있는데, 스파이크라는 그 말 자체는 암벽 등반을 할 때 바위를 발로 찍는 그 행위를 스파이크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찍는 행위는 등반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등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에자일에서 말하는 스파이크도 우리가 아직 모호한 부분이 있을 때 프로토타입 하듯이 간단하게 해보면서 이 제품 프로덕에 대한 이해도 올리고 요구사항도 이해하며 정말 피저블한지 검토도 하며 기술적 위험을 낮추는 행위다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스파이크라는 활동을 통해서 신규 요구사항을 도출할 수가 있고, 만약에 백로그를 활용해서 요구사항을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에이스파이스의 요건과 에자일에서 추구하는 바를 같이 다루기 위해서는 전체 요구사항은 도어즈나 PTC 등 관리 도구에다가 다 집어넣어 놓고 스프린트나 이터레이션 단위로 구현해야 할 요구사항만 추출해와서 보드를 구성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MVP 정의가 가능하도록 실제로 요구사항 레벨부터 자르기 좋게끔 모듈화된 설계가 가능하게끔 자르기 좋은 요구사항을 구성해야겠죠. 그 다음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의 경우에는 첫 번째, 리팩토링과 스파이크를 활용해서 아키텍처 풀들을 형성할 수 있고, 두 번째, 스프린트에 따라서 아키텍처 자체도 점진적으로 완성시켜 나가야지 돼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인 통합을 CI라고 부르는 것처럼 설계도 점진적인 설계 CD라는 컨셉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프린트별로 아키텍처의 종료 조건을 점점 차별화시켜서 성장시켜 나가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고, 스프린트 내에서 아키텍처를 어떻게 계속 유지보수하면서 개선시켜 나갈 건지 전략을 잡을 수도 있고, 프로덕트 릴리즈를 한 다음에 설계를 강화하고 기존에 쌓여 있었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채들을 해결하기 위한 이노베이션 스프린트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MVP 정의가 가능하도록 실제로 모듈화된 아키텍처 구성이 필요로 하고, 마지막으로는 BMW가 접근했던 것처럼 우리의 개발 규모가 크다면 컴포넌트별 또는 기능 블록별로 에자일 팀을 작게 구성을 하고 각 팀의 리더들을 모아 전체 아키텍처 그룹을 운영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은 상세 설계인데, 상세 설계도 앞에 두 가지는 아키텍처에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고 다른 점은 마지막 세 번째 하나입니다. 테스트 주도 개발과 리팩토링을 활용해서 상세 설계와 구현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세 설계를 먼저 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테스트 코드를 먼저 짜고 이 코드를 통과할 수 있도록 코딩을 하면서 테스트를 해보고 필요한 부분은 설계 리팩토링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상세 설계와 코딩을 병행하면서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단위 검증의 경우에는 반드시 TDD 수행을 할 때 테스트 드리븐 디벨로먼트 수행을 할 때 입력물로 상세 설계서를 활용해야 하고, 단위 검증 도구인 이러한 것들을 다 통합을 해서 단위 검증이 끝났을 때 CI 도구에 통합이 돼서 빌드 되도록 환경 구성하는 것도 에자일 프랙티스를 활용한 대표적 방법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방법은 아마 여러분들 회사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우리는 에자일 프랙티스 적용한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이미 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은 프랙티스입니다. 그 다음 소프트웨어 통합 및 통합 시험의 경우에는 첫 번째, 에자일 프랙티스가 적용되더라도 산출물에 대한 향상 변경 관리는 반드시 필요로 하고, TC 설계 인정 산출물로는 아키텍처 활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에자일에서 추구하는 그 팀은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완벽한 크로스 펑셔널 팀을 만들라고 해요. 그렇지만 에이스파이스에서는 시험도 품질 보증 활동의 일환인데, 품질 보증에 대해서는 개발과는 독립적인 사람 또는 조직이 하는 것을 추구하죠. 그런 것들을 바라죠.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통합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 수행을 하는 것은 개발자, 실제 설계한 사람과는 독립적인 사람이 수행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빠른 검증을 하고 사이드 이펙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실제 테스트 자동화가 가능한 범위를 식별하고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소프트웨어 인정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설명드렸던 인사이트와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품질 보증인데, 품질 보증 전략을 수립할 때는 PM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팀이 에자일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에자일 팀과 넌 에자일 팀을 포괄하는 전체 관점의 품질 보증 전략을 잡아야 하고, 품질 보증 전략에서도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스프린트 리뷰나 회고, 리팩토링을 활용해서 현재 이 프로젝트의 품질 수준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감지하고 그거에 따른 반응하는 학습 루프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자일 팀과는 독립적으로 품질 보증 담당자를 두어야 하는데 그 역할자를 에자일스럽게 퀄리티 PO라고 정의할 수도 있고 에자일 팀 외부에 정의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능 안전도 고려한다면 퀄리티 PO처럼 세이프티 PO도 정의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일반적 전통적인 품질 관리자의 역할은 에자일의 역할인 스크럼 마스터와 그리고 위에서 처음 정의한 퀄리티 PO로 분할해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는데 스크럼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스프린트 안에서 그 팀이 에자일스럽게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코치 역할이에요.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퀄리티 PO는 객관적 독립적으로 스프린트가 끝났을 때 스프린트의 리뷰와 회고에 참여하면서 프로세스와 프로덕트 품질 실사를 수행하는 구조로 팀을 짤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문제 해결 관리의 경우에는 보드를 구성할 때 여러분들이 뭐 레드마일 지라 어디든 상관없어요. 보드를 구성한다고 할 때 문제 관리 흐름을 개선시키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윗이라는 상태별 허용 개수 컨셉을 적용해서 팀의 퍼포먼스를 관리할 수 있고 이건 실제로 에이스파이스 심사를 준비하고 심사를 하다 보면 결함들은 계속 등록이 되는데 결함들이 특정 단계에 정체되어서 그걸로 인해서 심사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 도움이 될 수 있을 법한 에자일 프랙티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드를 구성할 때 넌 에자일 팀도 포괄하는 전체 보드를 구성해야 되고 또 에이스파이스 심사를 할 때 또 다른 어려움은 등록된 문제의 정보진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보면 이 문제 내용이 무엇이고 어떻게 조치를 하고 확인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좀 빈약하다라는 게 인터뷰에 많은 문제를 끼치게 되죠. 이러한 것들을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에자일에서 정의되어 있는 시작 기준과 종료 기준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등록되는 문제의 품질을 향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 문제가 누적된 경우에는 기술적 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이노베이션 스프린트도 운영할 수 있고 에이스파이스에서는 긴급 결함 관리하는 것이 또 중요한데 보드를 구성할 때는 일반적인 트랙과 긴급 트랙으로 이원화시켜서 보드를 구성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변경 요청 관리의 경우에는 앞에 있는 세 가지는 문제점 관리와 동일하고 다른 점은 마지막 하나입니다. 스프린트 자체를 체인지 리퀘스트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스프린트를 시작할 때 이미 그 스프린트에서 구현할 거야 라고 할당된 요구사항을 구현하기 위한 이터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그 자체를 체인지 리퀘스트로 바라보자라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접근하는 대표적인 회사가 콘티넨탈이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스프린트를 시작할 때 플래닝 단계에서 전체 체인지 리퀘스트에 대한 영향 분석을 1차적으로 하고 이거에 따라서 개발을 들어가자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프로젝트 레벨에서 어떤 에자일 프랙티스를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길 수가 있죠. 조직적인 규모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없다면 질문을 드리지 않았을 것이고 그 답은 스케일드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세이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이프라는 것은 스케일드 에자일 프레임워크예요. 확장된 에자일 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은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작년 컨퍼런스에서 조사된 결과 프레임워크를 적용하고 있는 회사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이프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자면 이거는 세이프 홈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인데
단일팀을 넘어서 조직 차원으로 에자일을 확장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미리 해결하고 고려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중 하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이브 프레임워크는 린과 에자일 프랙티스 활용을 안내하기 위해서 조직과 업무 흐름 패턴을 만든 것들의 집합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2011년에 처음 정의가 됐고 현재는 4.6이 가장 최신 버전입니다. 세이프는 스케일 조직 레벨로 확장된 에자일 적용 틀이기 때문에 적게는 50명에서 125명, 크게는 1000명 규모의 구성된 조직을 대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이프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을 크게 4개의 레벨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레벨은 팀, 프로그램, 라지 솔루션, 포트폴리오 이렇게 4가지로 나뉘고 어떤 이 레벨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4개의 버전, 컨피그레이션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가장 기본적, 핵심적으로는 팀과 프로그램을 묶어서 에센셜 세이프라고 정의를 하고요. 여기에 라지 솔루션 레벨을 더해서 복잡하고 대규모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회사를 위한 라지 솔루션 세이프가 있고 포트폴리오 전략 레벨까지 합해서 풀 버전의 세이프가 있고 마지막은 포트폴리오 레벨에서 팀과 프로그램 관리를 위한 포트폴리오 세이프 이렇게 4개의 컨피그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이프는 전체 오버뷰가 이러한 그림으로 표현이 되는데 있어 보이죠? 꽤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있어 보여요. 저는 이 그림을 봤을 때 사실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가 굉장히 헷갈렸는데 세이프에서 추구하는 4개의 핵심 가치가 있고 그 가치들이 이 틀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보면 아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쉬워서 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얼라이먼트예요. 자동차를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연비도 굉장히 좋고 엔진도 좋고 다 좋아요. 그리고 운전자도 운전 스킬이 뛰어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휠 얼라이먼트가 맞지 않는다면 상황에 따라서 운전자가 적절하게 조작을 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그런 것처럼 구성원들이 우리 팀의 구성원들이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권한 부여도 굉장히 잘 됐고 어떠한 방향성 목표를 추구해야 되는지도 인지가 잘 되어 있다 치더라도 의도한 방향대로 그 팀이 조정해 나가면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체 흐름에 대한 일관된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다가 첫 번째 가치입니다. 두 번째는 빌트인 퀄리티.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면서 안정적으로 릴리즈를 하기 위해서는 베리피케이션과 밸리데이션만으로는 이것도 사실 어렵지만 이것만으로는 품질을 확보하기는 사실 어렵다라는 거고 품질은 개발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 따라서 이미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한다가 두 번째 가치가 됩니다. 세 번째는 투명성이고요. 어질리티를 고려해서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지 판단하고 팀원도 동기부여하고 퍼포먼스를 향상시키고 합의와 이행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신뢰가 필요하고 신뢰는 정보의 투명성에 의해서 촉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뢰와 투명성은 사실 수질과 같아요. 물의 수질과 같아서 깨끗한 수질로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이것을 오염시키는 건 또 굉장히 쉽죠. 그래서 투명성이 중요하고 이것을 갖추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프로그램에 대한 실행인데 우리가 어떠한 프랙티스를 적용하더라도 그것과 무관하게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더라도 실제 팀이 그 가치를 만들어서 계속 제공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추구를 합니다. 지금부터는 대략 한 5분 정도 시간에 걸쳐서 이 4가지 가치가 전체 세이프 틀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라이먼트는 탑다운으로 반영이 돼요. 첫 번째는 전략, 장기적인 전략과 투자 의사결정에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비전, 로드맵, 포트폴리오 백로그를 구성하는 것이 그 시작이고요. 이 정보를 기반으로 솔루션에 대한 백로그, 프로그램에 대한 백로그로 점차 반영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레벨에서는 지속적인 탐색을 하면서 백로그의 내용, 우선순위, 구현 시작 준비 등을 계속 판단을 해서 프로그램 레벨의 백로그를 계속 업데이트를 합니다. 유지보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로그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제품의 이번 스프린트의 목표를 정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투명하게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의된 PI의 목표는 밑에 보이는 여러 개의 스프린트에 따라서 구현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전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통된 리듬, 케이던스라고 표현해요. 이 리듬에 따라서 실제 동기화하고 얼라인 되어 있는지를 지속적,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빌트인 퀄리티는 이 전체 내용 중에 이쪽 하단에 작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단 하나가 아니라 실제로는 5개를 고려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흐름에 대한 품질, 두 번째는 설계 품질, 그리고 코드 품질, 시스템 품질, 릴리즈 품질 이렇게 5개를 묶어서 빌트인 퀄리티, 내장된 품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플로우는 지속적인 통합과 테스트 자동화를 통해서 통합 검증 배포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정의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아키텍처 설계에 대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구 사양을 빠르게 반영하고 검증을 쉽게 하고 기술 부채를 제거를 잘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모델 베이스 시스템 개발을 통해서 설계 품질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초기에 요구사항과 설계 솔루션을 고정시켜서 단일하게 갈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도 굉장히 어렵죠. 근데 단일하게 갈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세트 기반으로 선택지를 놔두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경험치들에 따라서 얘를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가면서 런웨이에 있듯이 계속 운영해 나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코드 품질은 스크럼이 돌아가면서 스크럼 안에서 유닛 테스트, TDD, 페어와 코딩 스탠다드를 통해서 실제 코드 품질을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 시스템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바꿔야 할 변경 요구 사항들이 실제 일관되게 반영되었는지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테스트 자동화를 통해서 이 단계에서 시스템 품질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릴리즈에 대한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모듈화된 설계를 통해서 수정된 코드가 영향을 미칠 범위를 우선 최소화해야겠죠. 그것을 MBSE를 통해서 요구하고 있고, 단계별로 종료 기준을 관리를 해서 최종적인 릴리즈 기준이 컴플라이언스 하도록 정의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투명성의 경우에는 단계별로 칸반보드를 통해서 현재 상황, 그리고 현재 상태별로 어느 정도의 개수들이 분포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팀의 속도는 어떠한지를 투명하게 공유하라라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기적 약속에 대한 약속 그리고 이해는 스크럼이 돌아가면서 데일리 스탠더드 미팅을 통해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라라고 정의되어 있고, 세 번째, 첫 번째에서 보여드렸던 이 플로우에 따라서 투명하게 PI 목표를 우리 전체는 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그리고 프로덕트에 대한 릴리즈가 되고 나면 모든 이해관계자가 모여서 이전 경험치들을 돌이켜보며 교훈을 기반으로 다음 백로그를 개선하는 작업을 가자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프로그램 실행의 경우에는 세이프는 가장 에센셜 세이프로 밑에 레벨인 팀이 실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팀과 프로그램 레벨을 기본 에센셜 버전으로 정의를 해 놓았고요. 두 번째, 에자일 릴리즈 트레인과 이것을 전체 관리할 책임이 있는 릴리즈 트레인 엔지니어라는 롤을 정의해서 팀이 개발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동작 가능한 상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아레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린트의 제일 마지막에는 IP라는 것을 두고 있는데, IP가 무엇이냐면 이노베이션 앤 플래닝이에요. 이 스프린트를 통해서 앞에서 만약에 미구현된 내용이 있다면 얘를 버퍼로 활용하고, 또는 다음 스프린트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육, 워크숍, 리팩토리 작업들을 활용하도록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IA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앞에 지난 PI의 경험을 기반으로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추구하라라고 정의되어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인데, 이번 세션에 시작을 하면서 총 3개의 세부 주제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3개 세부 주제에 대해서 전체 갈무리를 하면서 이번 세션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에자일의 핵심이 무엇이며 왜 화두가 되고 있느냐가 있었죠. 불확실성이 높은 신규 개발 환경 또는 분야의 경우에는 역동적으로 지금 계속 변하고 있고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응하기 위함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 감지, 적응 이 3가지가 키워드가 됩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이 낮은 기존의 개발 환경 분야의 경우에는 빠른 제품 출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고객 리니지에 대해서 우리도 빠르게 대응하기 위함이고, 이 때문에 중요한 것은 품질에 대한 빌트인 그리고 기술적인 부채를 제거하는 것이 핵심 키워드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먼저 하고 있는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0년 넘게 이러한 것들 중심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 이고요. 에이스파이스를 하면서 에자일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에자일의 말뜻이 기민하다, 빠르다이기 때문에 마치 에이스파이스를 적용하는 방법이 경량하다라고 비춰질 수 있는데 저의 분석 결과는 경량화가 아니라 사실 에이스파이스의 내재화 측면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자일을 적용해볼 과제와 범위를 선정해야 되는데 사실 변화라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가장 작은 아기 걸음처럼 베이비 스텝처럼 작은 성공들을 해서 큰 성공을 또 향해 가는 움직임이 필요하고 만약 여러분들이 에이스파이스 레벨 1이 아직 안 됐다라고 하면 그 베이비 스텝이 에이스파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에이스파이스를 못한 상태에서 에자일을 확보했다고 해서 사실 우리의 고객들이 좋아할 일은 사실 없죠. 그래서 베이비 스텝이 에이스파이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을 도모하기 위해서 에이스파이스를 할 때 지속적인 통합 환경과 테스트 자동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미리부터 준비해 나가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만약 레벨 1 이상이 되었다고 하면 에이스파이스를 적용하면서 이미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셨을 거예요. 그러한 어려움들은 페인 포인트 또는 나쁜 냄새가 나는 지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질리티 관점에서 개선을 접근해 볼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첫 번째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앞서 설명드렸던 다큐멘테이션, 리팩토링, TDD, CI, 테스트 자동화가 개발 영역이고요. 관리 영역의 경우에는 시작 기준과 종료 기준, 상태별 처리 기준 정의, 스프린트 리뷰, 회고 등이 적용될 수 있고 이것이 실제 레벨 2를 달성하는 데 지원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와 아키텍트 리드 양성, 그리고 관리 지원 측면에서는 전체적인 가치를 지향하기 위해서 협업 전략과 프레임워크 기반의 조직 수준 확장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이 내용은 앞서 설명드렸던 이 그림으로 표현드릴 수 있습니다. 에이스파이스 이후 어질리티를 우리가 추구한다면 이를 통해서 실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변화는 프로젝트와 팀 현황이 보다 투명해질 수 있고 그 이를 통해서 문제와 위험을 기존보다 일찍 식별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상황에 변화되는 상황에 적응을 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잦은 주기로 피드백이 되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불확실성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는데 실제 와닿는 말로 표현을 하자면 고객 기술 요구에 대응할 수 있고 품질을 점점 빌트인해 나갈 수 있으며 기술적인 부채를 제거해 나가는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을 쭉 설명을 드렸고 시간이 1시간이 조금 넘었는데 질문 있으시면 1개 정도만 질문을 받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